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부정과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그 끝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작품은 성공과 체면만을 좇던 어떤 법관이 예기치 않은 병을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여정을 그립니다. 권위와 규칙으로 쌓아올린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 그 속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평온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시작은 법원 청사복도를 울린 한 장의 부고에서 비롯됩니다. 법원 청사복도에 이반 일리치의 부고가 붙었습니다. 종이는 여느 공문처럼 네 귀퉁이가 단정히 고정돼 있었지만 적힌 이름 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빈자리가 몇 석인지부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글자를 떠나 머릿속에서는 인사이동 명단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슈바르츠는 종이를 스쳐본 뒤 장갑을 고쳐 끼었습니다. 시계로 시선을 옮기자 저녁 휘스트 약속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복도 모퉁이에서 끊겼습니다. 잠시 멈춰선 동료들 사이로 형식적인 애도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조문이 아니라 승진 가능성을 따지는 쪽으로 바빴습니다. 이틀 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관이 놓였고 위에는 하얀 천과 성경이 가지런히 올려졌습니다. 초 냄새가 벽에 배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관 모서리를 따라 번졌습니다. 기라심이 관 곁을 지켰습니다. 접어쥔 장갑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관 모서리를 손끝으로 다듬었습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의자를 가져다 놓았고 필요하면 물을 떠왔습니다. 마치 주인이 곁에 있는 듯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프라스코비아는 검은 베일 너머로 도착한 조문객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감사의 말 다음에는 치료비와 연금, 부채 처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계산이 끝난 음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대화는 짧고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관 앞에서 짧게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법원 자리 배치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집안은 빠르게 비었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현관 쪽으로 이어졌다가 희미해졌고 코트에 밴 송진 냄새만 남았습니다. 프라스코비아는 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처리할 일을 적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라심은 촛불을 하나씩 끄고 관 주위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반 일리치는 규율과 절차를 잘 지키는 학생이었습니다. 법학을 고른 이유도 간단했죠. 거긴 규칙이 있고 규칙은 나를 지켜주니까. 강의실에서는 노트를 곧게 세워 적었고 토론 자리에서는 결론부터 꺼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였고 약속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기는 쪽이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 발령지는 지방 법원이었습니다. 선배 판사의 판결문 양식을 그대로 익혔고 청탁은 거절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퇴근 뒤에는 동료 모임에 얼굴을 비췄고 상사 집 앞에서는 걸음을 고쳐 자세를 다듬었죠. 체면은 발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몇 해 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를 만났습니다. 교양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 그 정도면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결혼식은 소란 없이 끝났고 그 평온함은 신혼의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곧 결혼이란 게 평온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지출이 늘자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프라스코비아는 살림과 돈을 세밀히 따졌고 이반은 논쟁을 피하려 일에 매달렸습니다. 서로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쪽은 계산서를 펴고 다른 한쪽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그의 경력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판단은 신속했고 보고서는 간단명료했습니다. 상관들은 충돌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근 때마다 급여가 올랐고 생활 수준도 한 단계씩 높아졌죠.
응접실에는 새 식기와 직물이 자리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흐트러짐 없는 연극 무대가 되었죠. 첫 딸 리사는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막내 바샤는 아직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더 좋은 자리 제안이 왔을 때 이반은 가족을 더 넓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벽지와 가구, 조명 배치까지 직접 챙기며 사소한 선택도 질서라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가 세운 작은 제국이 완성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이반 일리치는 내부 정리를 직접 맡았습니다. 퇴근하면 상의를 벗어걸고 작업 장갑을 낀 채 거실과 방을 오갔죠. 그는 인부의 손길을 믿지 않았습니다. 벽지의 이음새를 눌러보고 가구 간격을 손바닥으로 재고 커튼 길이는 눈높이에서 다시 맞췄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생활도 안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정은 눈금으로 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거실 창 커튼을 교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창틀에 붙이고 브래킷 위치를 맞춘 뒤 오른손에 봉을 들고 왼손으로 나사를 조였습니다. 금속이 짧게 삐걱거렸죠. 발끝이 한 칸 미끄러졌습니다. 옆구리가 사다리 옆면에 부딪혔고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금소금이 벽을 타고 2번 튕겼고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죠. 타박상일 뿐이다. 못을 정리하고 사다리를 접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올 예정이었죠. 응접실 먼지를 털며 허리 통증을 숨겼습니다. 손목이 멈출 때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틀 뒤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안쪽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속이 울렁거렸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체면은 아픔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프라스코비아는 처음엔 파스와 찜질을 권했습니다. 밤에 신음이 길어지자 아침에 의사를 부르자고 했죠. 걱정은 없었습니다. 차트와 영수증, 다음 진료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괜찮다고 했지만 시선은 바닥 모서리에 머물렀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옆구리가 당겨 베개를 끌어안고 버텼죠. 아침이면 통증이 누그러져 법원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같은 고통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찼습니다. 식욕이 줄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던 그는 결국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의사와 시간을 잡게. 밤이 깊어갈수록 통증은 살을 죄듯 몸을 붙잡아 그날 밤을 끝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이반 일리치는 내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과 증상을 말하자 간호사는 통증 부위를 표시한 차트를 건넸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구두 앞에 길게 닿았지만 그 빛은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진찰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훑으며 날짜와 강도를 물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고 촉진이 이어졌습니다. 배와 옆구리를 누르자 숨이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의사는 표정 없이 반응을 적었고 소변 검사와 엑스레이, 식이 조절과 진경제 처방을 불렀습니다. 병명이 뭡니까? 그의 물음에 의사는 가능성만 나열했습니다. 신장 주변 염증일 수도 있고 장 기능 이상일 수도 있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경과를 보자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도 위로도 없었죠. 의사의 펜이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를 부르려는 시선이 문 쪽으로 미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프라스코비아는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진료 날짜를 적고 마차 안에서는 저녁 식단과 집안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반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로 확인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오후 법원 회의실에서 그는 허리를 곧게 유지했습니다. 서류를 읽을 때마다 호흡을 짧게 나눴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하지만 그의 눈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슈바르츠는 옆에서 이번 주 휘스트 약속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의뢰였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깊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눕지 못해 베개를 옆구리에 끼웠죠. 벽 쪽을 향해 숨을 새며 고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라심이 물그릇을 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필요를 묻고 대답을 들은 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나간 방 안에는 가구는 여전히 가지런했고 초 타던 냄새만이 질긴 듯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발소리는 짧아졌고 방문은 조심스럽게 닫혔습니다. 예전에는 웃음과 이야기로 채워지던 복도였지만 이제는 발목까지 내려앉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프라스코비아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약시간과 식단이 표로 정리돼 냉장고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 장에는 지출 내역과 진료 일정이 줄을 맞춰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반에게 닿을 때는 필요한 말만 짧게 오갔고 그 대화조차 보고서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통증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서류를 읽으며 간간히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호흡이 거칠어졌고 밤에는 침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라심은 발을 조금 올리자고 했습니다. 담요를 접어 무릎 아래 끼우자 복부 압력이 풀리며 숨이 길어졌습니다. 힘든 일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물그릇을 갈며 이불 끝을 반듯하게 정리했죠. 이반은 짧게 고맙다고 말했고 기라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몸 밖으로 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리사가 들렀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곁에는 약혼자 패트리 셰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안부를 건넨 뒤 시계를 확인하며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유로 서둘렀습니다. 그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비어 보였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와 슈바르츠도 들렀습니다. 작은 카드에 몇 마디 적어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멎자 복도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어린 바샤만이 침대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작은 손을 이불 위에 올려 아버지의 숨결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프라스코비아가 그를 불렀고 그 손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온기가 사라지자 침대 옆 공기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밤마다 이반은 벽을 바라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통증이 돌아오는 간격을 재는 습관이었죠. 새벽이면 기라심이 물을 갈았고 방 안에는 찬 기운과 꺼진 초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몸을 세우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 말이 방 안에 번졌고 이불 끝을 쥔 손이 서서히 힘을 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결심은 통증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옆구리에서 가슴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아침에는 견딜만 했고 정오가 지나면 숨이 짧아졌으며 해가 지면 몸 전체가 조여왔죠. 기라심이 의자를 옆에 두고 다리를 받쳐주었습니다. 담요를 무릎 아래 끼우자 복부의 긴장이 풀리며 숨이 길어졌습니다. 그 틈에 이반은 이마에 땀을 훔치고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프라스코비아가 부른 새 의사는 차트를 펼쳐 경과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처방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죠. 달력에는 약 시간과 복용량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약 봉투와 처방전. 손이 눈보다 먼저 그 위치를 찾았고 그 순서를 깨트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통증이 그 틈으로 파고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어느 날 밤 통증이 옆구리에서 등뼈를 타고 올라와 가슴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혀 들이쉰 공기가 목에서 걸렸고 이반은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허리를 굽히자 혀끝에서 짧은 신음이 흘렀고 목 안쪽에서는 거친 숨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기침처럼 튀어나왔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기라심이 물잔을 입술에 대주었고 떨리는 손끝에서 물결이 번졌습니다. 이반은 천천히 삼키며 기라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가 남아있었습니다. 프라스코비아가 성직자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을 미뤘습니다. 기도가 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반은 숨을 가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덜 아플 것이다. 그러나 새벽이 오자 통증은 약속을 어기듯 같은 깊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부정의 울타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마지막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옅은 빛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기라심은 물그릇을 갈아놓고 이불 끝을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프라스코비아는 문가에서 장부를 덮고 약봉투의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반은 천천히 손을 들어 프라스코비아의 손등에 가볍게 올렸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반은 손짓으로 바샤를 불렀고 무릎을 꿇린 뒤 머리칼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끝날 때까지 숨소리가 어깨 위에서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이반은 숨을 고르듯 시선을 천장에 두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졌던 순간, 옆구리에 처음 스며든 통증, 의사가 남긴 모호한 대답, 그리고 밤마다 되풀이되던 고통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흩어진 사건들은 하나의 길로 이어졌고 그 길이 향하는 끝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게 숨을 모아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은 없다. 숨이 가늘어지자 그는 이불 끝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프라스코비아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샤는 고개를 숙였고 기라심은 발 뒤꿈치를 들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쳤고 초의 불꽃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규칙과 체면,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끝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안도였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 문학사에 남은 작가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1886년 발표된 중편으로 톨스토이가 중년 이후 종교적 도덕적 사유에 깊이 몰입하던 시기에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으로 죽음 이야기를 통해 당대 관료 사회와 중산층의 허위 의식을 예리하게 비판하며 삶의 참된 가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인공의 병과 죽음 과정을 통해 부정에서 수용과 평온으로 나아가는 내면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을 다루지만 사실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묻는 작품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